교수님이 시도냐 강의 초안 말씀. 예, 그거하고 그다음에 링크 하나 제가. 저 링크는 원래 예. 우리 기초 환경. 예, 그거 맞습니다. 예, 예. 올라가 있잖아요. 예. 문자로 왔어요. 아, 그럼 예, 그것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예. 그럼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본 수업에 들어갈 건데요. 이제 환경 제어에 관련해서 이제 설명드릴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양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 하긴 할 건데 일단은 제가 해보니까 이거를 반씩 나눠서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전체를 한번 훑고 2학년 때 다시 심화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이거를요. 한번. 이게 제일 이제 환경제하고 수경재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수업 방향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요. 일단은 그래서 1학기 때 듣는 거는 어렵다 하더라도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 하시고 어차피 계속해서 반복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수경재배 교육을 하든 뭐라든 간에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시설 원해라는 거 큰 하나에 안에 환경제어도 있고 수경재배도 있는데 그게 다 분리된 것이 아니라 다 합쳐져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환경관리랑 수경재배랑 서로 붙어 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일단 오늘 수업을 시작하게 되면은 목차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에너지부터 계절별 관리. 근데 에너지하고 광에 대한 이 얘기가 사실은 에너지와 광을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가 바로 환경관리의 기본이에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가 뭔지 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이번 시간 좀 알아보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은 할게요. 에너지. 에너지는 뭐예요? 우리 에너지가 넘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에너지는 힘이에요.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얘기하는데 이 에너지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가 있어요? 첫 번째. 뜨거운 게 에너지가 많아요? 차가운 게 에너지가 많아요? 뜨거운 게 에너지가 많죠. 그럼 여기다 또 하나. 수증기가 에너지가 많을까요? 수증기가 없는 공기가, 그러니까 습한 공기가 에너지가 많을까요? 아니면은 건조한 공기가 에너지가 많을까요? 습한 공기가 에너지가 훨씬 많죠. 그러니까 에너지라는 거는 여러 가지 형태 있어요. 수증기도 바로 에너지고요. 열 에너지, 전기 에너지. 뭐 전기 에너지가 열로도 바뀌죠. 우리 뭐 저기 자동차에 보면 히트 있죠. 완전히 엉덩이 뜨끈뜨끈해지죠. 그게 전기잖아요. 사실은 전기로 기름 떼서 열을 만들고 그걸 뭘 만들었지? 전기를 만들어서 전기로 다시 엉덩이를 데피죠. 그래서 전기와 열 에너지는 뭐예요? 왔다 갔다 하죠. 이제 화학 에너지가 있어요. 우리 지금 뭐냐면은 그 추울 때 우리가 뭐라고 하죠? 그 손난로 있죠. 손난로 핫팩 흔들면 뭐가 나와요? 열이 나오죠. 그것도 바로 화학 에너지죠. 그리고 화학 에너지는 다양해요. 다양한 에너지가 있고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라는 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 때도 에너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있어요. 모터가 감잖아요. 이거 뭐 위치 에너지 변했죠. 여기 있던 놈이 한 바퀴 감았어요. 그럼 위치 에너지가 변한 거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위치 에너지 때 뭐가 들어갔어요? 전기 에너지에 들어갔죠. 전기 에너지 뭘로 만들었어요? 열 에너지 만들었죠. 그래서 서로 뭐예요? 에너지는 왔다 갔다 하죠. 예, 움직여요. 계속해서. 운동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운동 에너지가 전기로 바뀌고 전기가 열로 바뀌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럼 결론 뭐예요? 에너지는 없어져요? 형태가 변할 뿐이에요? 변할 뿐이지 에너지는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내가 1000kW의 에너지를 집어넣었어. 1000W, 뭐 10kg의 전기를 집어넣었어요. 뭘로? 등으로. 그러면은 등으로 10kg가 불렀으면은 이 안에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초당 10kg 에너지가 온실화 이 방 안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죠. 근데 반대로 등 말고 나는 열선을 깔아서 10kg 집어넣고 있어요. 그럼 에너지 차이가 있을까요? 온실화 안으로 들어오는 에너지 차이가? 같다. 뭐냐면은 시간이 지나면요. 빛도 열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내가 10kg를 계속 빛으로 넣어도 이 안에는 내가 열 코일로, 그러니까 그 열선으로 집어넣은 에너지와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는 거 이것들이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광등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보광등을 사용해야 되면은 보일러 용량을 줄여요. 왜? 보광등을 통해서 뭐가 나와요? 열이 나왔죠. 거기서요. 빛은 열로 바뀌고 다시 열은 빛으로 바뀌고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너지를 얘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변하지 않는다. 형태만 바뀌고 우리 눈앞에 잠깐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에너지는 계속해서 남아있다는 거죠. 이것들이요. 그래서 우리 온실에서 되게 착각하는 온실에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아까 수증기가 뭐라고 했어요? 에너지라고 했죠. 그러니까 물이 기체로 변할 때 뭐가 생겨요? 상변화라고 해서 액체가 기체로 변할 때 열이 이제 그 열이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러면 그 에너지 어디서 왔어요? 내 주변에서 끌고 들어왔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변이 시원해지고 기체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수증기가 밖으로 나가서 온실 바깥으로. 그 에너지의 손실이에요? 에너지가 남는 거예요? 손실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습이 나간다는 얘기는 앞으로 이제 계속 얘기할 거지만 기본적으로 할 게 온실 안에서 수증기가 밖으로 나가면은 에너지의 손실이에요. 이것들은 이제 그냥 이 정도 바꿔야 돼요. 근데 에너지의 손실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따르게 얘기하면은 온실은 되게 습해요. 밤에 엄청 습하거든요. 거의 포화습도에 가까울 정도 습하고 관리가 잘 된 데가 뭐 90%에서 95% 습도, 잘못하면 거의 97%, 100%까지 거의 뭐 포화습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근데 내가 습을 바깥으로 배출시켰다. 그러면은 뭐예요? 뭘 해야 돼요? 난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난방을. 그러니까 습을 배출하려면 난방을 해야 돼요. 내가 습도를 낮추려면 뭘 해야 돼요? 난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얘기를 할 때 습 조절을 하려고 습을 뺐다는 얘기는 곧 내가 에너지를 사용했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너무 깊게 들어갔고 이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에너지라는 건 안에 하여튼 이 안에서 항상 일정하다. 예. FCU를 돌리면은 예. 건조되잖아요. 밤에 야간에. 그럴 경우는 에너지가 어떻게 FCU도 마찬가지예요. FCU를 돌리게 되면은 식물이 증산을 더하게 돼요. 내가 이제 건조하게 느끼는 것뿐이지 FCU를 돌리게 되면은 실제로 식물이 더 건조해지는데 FCU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여기 학생들 모르실 건데 FCU가 뭐냐면은 이런 우리가 이제 거터가 있고 이런 산 같은 데가 있어요. 이 밑에다가 에어 바람이 따뜻한 바람이 나오거나 찬 공기가 나오는 이 닥트를 만들거든요. 여기에 대한 걸 우리가 FCU라고 하는데 이 FCU는 난방 목적이 아니에요. FCU 참고 난방은 FCU는 난방 목적이 아니에요. 얘는 대류 목적이에요. 난방은 우리가 구역 난방이라고 해서 이제 파이프 난방이나 이런 일정 뭐 공기 온풍기나 횡코일로 난방을 하는 거고 실제로 파이프 난방 좋긴 하지만 이 FCU는 식물체 주변을 건조하게 만드는 목적이지 얘를 난방 목적으로 생각하면 큰일 나요.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저희가 이제 공기로 난방을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왜냐면 공기 난방은 식물체의 체온을 떨어뜨려요. 그래서 우리가 공기 난방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저기 유럽 사람들은 왜 공기 난방을 하냐? 그게 아니거든. 그거는 주난방은 파이프로 난방을 하고 FCU는 공기를 순환시킬 때 사용할 목적으로 식물체 주변을 그 공기를 유동시키려고 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에너지 보존의 목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500kW의 공기 에너지를 온실로 집어넣었어. 근데 공기가 따뜻해. 그리고 식물체가 차가워. 그래서 어떤 온실을 갔더니 공기는 상대로 차가운데 식물체가 따뜻해. 그럼 어느 게 좋은 거예요? 식물체가 따뜻해 좋죠. 500kW의 에너지를 똑같이 썼는데 어떤 사람은 곰팡이병이 많이 나오고 어떤 사람 체온이 높은 사람은 곰팡이병이 적게 나와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관리를 할 때? 에너지 사용은 똑같이 500kW지만 그 에너지가 식물체의 체온을 높이는 데 사용해야 에너지가 되죠. 그러면 이따 이 환경관리에서 그 행동을 할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면 식물체의 체온을 공기 온도보다 높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할 것인가, 높다고 할 수 없고 상대적으로 보다 체온을 어떻게 하면 높일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식물체를 덮이는 게 목적이지 공기를 덮이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근데 실제로 어떤 분들은 실제로 사례가 하나 있었거든요. 어떤 사례가 있냐면은 그 완주에 어떤 계신 분이 있는데 그 원래는 온수 파이프로 난방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난방부하라고 해서 이제 온도를 못 맞추는 거예요. 근데 옆에 어떤 업자가 오셔갖고 횡코일로 난방을 하면은 좋아진대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 횡코일로 난방을 했네요. 그랬더니 실제로 공기 온도가 높아졌어요. 근데 이 양반이 얘기가 나중에 하는 얘기가 전화가 왔는데 역병이 더 생겼다는 거예요. 결로가 왜 그랬을까요? 식물체의 체온은 낮아지고 공기 온도는 높아졌죠. 왜냐면은 전기 끌고 온 전기량은 똑같은데 공기 온도가 높아졌으면은 상대적으로 뭐가 낮아져야 돼요? 식물체의 체온이 낮아져야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맞죠. 그러니까 내가 에너지를 공기를 대표했으면은 일정 부분은 뭐예요? 식물체의 온도가 떨어졌겠죠. 일부정 부분은. 우리가 에너지라는 것은 총량이 온실 안으로 들어오는 거, 특히 전기는 그래요. 내가 기름 보일러 때 쓰면은 연통으로 나가는 에너지가 있거든요. 근데 전기 보일러는 100% 다 온실에 남아 있어요. 어떤 형태든 남아 있을 그 안에. 그래서 일단은 에너지를 얘기할 때 뭐라 해요? 주의할 게 그러니까 양은 절대량은 변하지 않고 형태만 변할 뿐이고 또 하나가 내가 특정 부분을 따뜻하게 말하면 특정 부분은 차가워진다. 그럼 우리가 편차가 생기는 게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편차는 안 생겨야 돼요. 똑같아요. 내가 똑같을 수는 없어요. 될 수 있으면 편차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데 내가 똑같이 500kW의 전기를 집어넣는데 어떤 사람은 편차가 10도, 5도고 어떤 사람은 3도예요. 그럼 5도인 사람은 어때요? 이 편차가 에너지가 한쪽으로 몰린다는 얘기죠. 이것들이요. 우리가 그 몰리는 것을 어떻게 하면 막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또
뒤쪽에서 할 거예요. 일단은 에너지가 무엇인가를 이제 공부를 했고요. 에너지는 변하지 않는다. 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다음 공기예요. 우리가 이제 공기는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지구 지금 저는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지구과학이라는 과목을 배웠는데 그때는 뭐 이제 공기가 뭐냐 뭐 이렇게 배웠어요. 대기권이 뭐냐 뭐 이렇게 배웠는데 그러면은 그 공기라는 것은 두 가지가 대부분이에요. 첫 번째가 질소와 산소가 거의 99% 거의 다죠. 그럼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그러면은 그 중에서도 뭐냐 우리가 지상권 12km까지 대륙권 여기서 공기가 거의 다 들어있다. 이 이상은 어차피 공기가 거의 없거든요. 이것들요. 그러면은 이 지표의 복사율과 이랬단 상하 온도의 차로 인해서 공기의 수증 및 수표 이동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이게 뭔 뜻이냐면은 대류가 뭐예요? 이따가 조금 에너지 얘기를 대류라는 것은 이동하는 거예요. 왜 이동할까요? 이게 예? 바로 무게이차. 무게이차. 뜨거우면 뜨거운 공기는 어때요? 가벼워지죠. 위로 가고 찬 공기는 밑으로 깔리게 되죠. 그래서 대류가 발생해요. 물도 마찬가지로 우리 물 끓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전자에서 물이 계속 끓죠. 뜨거운 물은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물은 아래 떨어지고 이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온실을 또 통제를 하는 게 있어요. 수결 탱크라는 게 있는데 뜨거운 물은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물은 아래에 있는 걸 갖고 우리 통제하는 게 있어요. 그 나중에 또 환경지에서 배울 건데요. 아무튼 대류라는 거는 유체나 기체는 뜨거운 곳은 위로 가고 차가운 건 아래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 대류가 바로 이동한다.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수평 이동은 뭘까요?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갔으면 어떻게 돼요? 찬 공기가 옆에서 들어오겠죠. 그래서 수평 이동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래서 보통 이 공기라는 것은 지상뿐만 아니라 지하,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우리는 토경 재배 안 할 거예요. 거의 다 수경 재배로 이제 할 건데 지금 더군다나 거의 다 들어갈 건데요. 우리가 배지라고 부르는 것들은 산소가 있을까 없을까요? 이게 제가 배지 보여드렸죠. 하나 그거 그 안에 내가 물을 한 70%, 75% 채우면 25%가 뭐예요? 공극이라 탄소가 채워지는 것들이죠. 이것들이요. 그래서 채워지는 거 보시면 되고 그래서 공기는 그렇고요. 그리고 공기는 식물의 생명에 중요하고 노즈와 달리 시설에서는 공기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또는 시설 내의 공기 환경은 노즈와는 달라서 그 특성을 자해하고 관리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탄산시비 등은 시설 내 공기 환경이 좋은 예의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노지와 그러니까 바깥의 공기와 시설 내 공기의 차이점은 뭘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저는 그걸로 봐요. 습도. 예를 들게요. 지금 비가 오고 있어요. 그럼 외부 습도가 몇 %예요? 100%죠. 그럼 내부도 거의 100%죠. 근데 내부가 이렇게 할게요. 내부는 95%고 외부가 100%예요. 창을 열었어요. 온실 내 습도가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떨어져요. 왜 떨어질까요? 이거 상대 습도잖아요. 온실 안에는 외부보다 에너지가 많이 있어요. 온도가 높은 구역이거든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는 온실 내부가 같은 습도 95%라고 하면 내부의 습도, 온실 내부의 습도가 실제로 그러니까 1立方미터에 있는 물의 양은 적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비 오는 날도 환기를 해야 되나요? 돼요? 해야 되죠. 왜 환기를 하냐면은 식물은 끊임없이 증산해야 되거든요. 끊임없이 증산을 하면 뭐 해야 돼요? 공기 중에 수분이 바깥으로 배출되고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수분을 밖으로 배출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창을 환기를 시켜야 돼요. 왜 환기를 시킬까요? 저 이런 사람 강제로 전기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뭐가 들어가요? 돈이 에너지가 들어가죠. 우리는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최대한 무슨 에너지를 사용한다? 자연 에너지를 최대한 사용하고 인공적인 에너지를 최소화시키려고. 왜냐? 바로 경제성의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온실은 비가 오더라도 환기를 해야 된다. 어떤 조건에서 어떤 가정에서 온실 안으로 물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창을 환기시켜야 되거든요. 계속해서. 왜냐하면 식물은 끊임없이 증산하는데 만약에 온실내가 포화습도가 되면 증산을 멈추거든요. 그럼 포화습도가 돼서 증산을 멈추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요. 그건 또 뒤에서 자세히 얘기할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그래서 식물을 끊임없이 증산시키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식물은 이론적으로는 한시도 증산을 멈춰서 안 돼요. 계속 밤에도 낮에도 계속 증산하는데 증산량은 달라지죠. 그렇지만 끊임없이 증산을 유발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온실을 통제하는 방법 통제를 할 때 목표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은 온실에서 증산을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고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증산을 만들 것인가를 노력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가 다르다고 해서 내외부의 공기는 바로 습도 차가 크다는 거죠. 이것들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밤에는 온실, 그러니까 탄산가스의 공급이 없어도 밤에는 어떨까? 온실 내부가 이산화탄소가 얼마까지 올라갈까요? 자연계 몇 ppm이에요? 400 정도 되죠. 400 ppm 들어봤죠?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350이라고 했어요. 지금은 400 ppm이라고 해요. 제가 이제 한 20년 동안 아니다 30년 동안 한 50 정도가 늘었어요. 50 ppm 늘었는데 아무튼 외부는 400이에요. 근데 밤에 되면 내부가 700, 800, 900, 1000까지 올라가요. 반면에 한낮에는 얼마까지 떨어질까요? 한낮에 광합성을 잘할 때는 내부가 창을 다 열어도 내부가 식물체가 있는 그 그늘 밑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나무 밑에서는 한 250에서 300이 나와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낮에는 광합성에 의해서 내부의 탄산가스 용량은 줄어들고 밤에 햇빛이 없어서 광합성이 없을 때는 이산화탄소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햇빛을 광합성을 많이 할 때는 늘어나고 줄어들고 광합성을 안 할 때는 늘어난다는 얘기죠. 밤에 그러니까 식물들은 호흡을 하는데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요. 단지 우리가 낮에 느끼지 못하는 건 뭐 때문에 그래요? 만들어내는 산소의 그러니까 흡수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자기가 호흡하는 이산화탄소 농도보다 낮기 때문에 흡수하는 게 더 많기 때문에 탄산가스가 줄어드는 것으로 보이지 식물은 끊임없이 호흡을 한다. 왜요? 열을 만들어내. 자기가 그 당을 분해해서 자기가 먹고 살라고 하면은 바로 그런 그 탄산가스를 만들어내거든 이것들을요.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가 온실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을 게 두 가지 습도가 높다 하고 두 번째는 해가 없을 때는 온실 내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하고 광합성을 잘할 때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안에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바로 탄산시비의 개념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기서. 근데 공기 조성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건조한 공기는 약 99%, 그러니까 질소가 78.1%, 산소가 21%죠. 두 개 합치면 얼마요? 99몇 %죠. 그 다음 많은 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산화탄소 뭐 우리가 얘기하죠. 뭐 탄소 제로 해야 된다. 뭐 이산화탄소 양을 줄이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몇 %예요? 0.04%.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적죠. 400 ppm이라고 하니까 되게 큰 단위처럼 보이는데 100만 분의 1이거든요. ppm이라는 건 100만 분의 1이니까 실질은 0.04%밖에 안 된다. 우리 그러니까 지금 73년생 이후 사람들은 어렸을 때 350 ppm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30년 동안 약 0.005%가 올라간 거죠. 탄산가스 농도가 지금. 그리고 이제 미량원소로는 이제 뭐 아르곤, 네온 쫙 있는데 우리가 이제 주의할 게 이제 온실을 운영하는 사람이 주의할 게 바로 뭐가 있냐면은 이걸 NO가스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질산가스라고 불리는 가스들이 있어요. 이 아질산가스가 뭐에서 나오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경유 자동차 때면은 거기다 NO가스가 발생하고 지금 우리 경유차 타시는 분 저 타거든요. 뭐 집어넣어요 거기다가? 요소수 넣죠. 요소수가 바로 얘를 없애줘요. NO가스를.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이 아질산가스가 시설체도에서 좀 피해를 크게 들켜요. 이 아질산가스가 이제 문제를 일으킨 우리가 온실에서 가스장이라고 불리는 장애들이 있거든요. 바로 이 NO가스, NO하고 NO2 가스가 일으키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녹스라고 해요. NOx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NO도 피해를 주고 NO2도 피해를 주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양은 아주 뭐 0.00 그러니까 뭐 얘는 지금 400 ppm이라고 했어요. 얘는 5 ppm, 7 ppm만 나와도 식물한테 큰 피해를 줘서 우리가 NO가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고 주의 있게 보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식물한테 무슨 장애가 나왔다고 하면은 특히 의심스러운 것 중에서 만약에 퇴비를 잘못 넣거나 퇴비를 넣은 지 얼마 안 됐거나 아니면 연통이 뭐 잘못됐거나 했을 거는 저는 그 녹스를 측정하는 그러니까 NO가스를 측정하는 그 기계가 있어요. 갖고 측정을 하거든요. 이것들을요. 이게 되게 위험한 가스이고 나머지는 뭐 넘어가고요. 봐도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수증기죠. 아까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중요하다고 했죠. 수증기가 뭐에 중요해요? 에너지와 관련이 있고 수증기는 또 하나가 에너지는 수증기는 또 하나가 증산과 관련이 있어요. 이산화탄소는 광합성과 관련이 있죠. 이것들이요. 그 다음에 이거 아질산가스 뭐라고 했어요? 식물한테 피해를 주는 가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공기의 성분은 이제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하는데 탄산가스는 광합성을 촉진하고 산소가 화학을 운하며 질소는 질소 고정기를 통하여 질소를 관여한다고 하는데 뭐 질소 공급은 필요 없고요. 우리는 어차피 시설원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 없고요. 탄산가스가 광합을 촉진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탄산가스는 온실 안에 넣게 되는 온실 안에 ppm이 올라가면 좋아요. 1000 ppm까지 올라가면 되게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탄산가스는
공짜일까요? 돈을 주고 사는 걸까요? 돈 주고 사요. 돈을 주고 사요. 우리는 뭐 탄산가스를 줄이자고 하는데 실제 온실 산업에서는 탄산가스를 사는데 탄산가스의 가격이 킬로그램당 한 350원 정도예요. 특히 뭐 다른 장비도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350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탄산가스도 볼게요. 탄산가스는 공짜이기도 하고 돈을 내고 사기도 해요. 공짜가 뭘까요? 식물이 이거 사용하면 공기 중에 있는 거 사용하면 뭐예요? 공짜죠. 그 다음에 내가 액화탄산가스 쓰면은 돈을 내고 사는 거죠. 이것들이요. 이것도 탄산 시비에 대해서 이따 나중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탄산가스에 관련해서는 돈이 들어간 내가 탄산가스를 공급할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계산을 잘해야 돼요. 내가 자연인 탄산가스를 이용할 것인가 아니면은 탄산 시비를 할 것인가. 여기 오시면 측고가 몇 미터예요? 6미터요? 6미터 정도면은 어깨 측고 6미터면 그러면은 늘만도 한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다른 이제 온도라는 걸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조가온이라고 하면은 탄산가스를 넣을 수가 있는데 조조가온을 안 하면 탄산가스를 못 넣어요. 아무튼 왜냐면은 저희가 나중에 탄산가스 시비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기존의 방법들은 우리나라에 나온 책들에 보면 오전에 탄산 시비라고 하는데 절대로 못해요. 오전에 탄산가스를 흡수하려면은 체온이 높아야 되는데 조조가온을 안 한 상태면은 오전에는 탄산가스의 농도가 문제가 아니라 체온이 낮은 것이 광합성이 제한 요인이거든요. 그러면 그 제한 요인이 체온인데 탄산가스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손실이죠. 이거 내가 도움은 돼. 탄산가스를 350원 넣었으면 내가 500원어치 더 따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350원 넣었는데 50원어치 넣었다. 그럼 뭐예요? 넣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이것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탄산가스와 여기 뭐죠? 이 수증기와 아질산가스에 대해서는 이제 이게 중요하고 나머지 별로 안 중요해요. 사실은. 뭐 특별히 뭐 질소가 많든 산소가 많든 이건 별로 크게 뭐 산소가 많아서 문제되는 경우 없고 산소가 없어서 문제되는 게 없죠. 이 온실산업에서도 수증기와 이산화탄소만 얘기하고 사고 났을 때는 녹스가스까지 얘기를 해요. 저희가 CO도 있잖아요. 얘도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거지 식물한테 피해를 안 줘요. 그러니까 CO는 사람이 먹으면 죽는데 식물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더 한번 설명드리면은 이제 지금 온실에서 우리가 운영하는 것 중에 하나 가장 크기가 바로 에너지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것인가 얘기를 하는데 에너지의 총합은 현열 플러스 자멸이라고 제가 표시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현열은 뭐냐? 개념만 읽고 갈게요. 현열은 눈에 보이는 열, 자멸은 숨겨진 열이에요. 보인다는 뜻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열. 자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열. 이걸 자멸이라고 해요. 숨어져 있는 열을. 그러면은 현열을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할게요. 이런 상태는 자연계 없어요. 공기 중에 물이 하나도 없어. 근데 1kg의 공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1kg의 공기가 있는데 공기를 압축해놔서 1kg가 근데 온도가 30도야. 그럼 우리가 그걸 보고 30kJ이라고 해요. 현열은 30kJ, 자멸은 0. 우리가 이제 30kJ를 현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온도계에 찍힌 게 뭐냐? 50도 찍혔으면 뭐예요? 1kg의 공기가 50kJ의 에너지를 갖고 있다. 그 50도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럴 수가 없지만 그 수증기가 0이라는 가정하에서. 그럼 자멸은 뭐냐? 누가 갖고 있는 열이에요? 그럼 반대겠죠. 자멸은 수증기가 갖고 있는 열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1kg의 공기가 만약에 100kJ의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현열이 50kJ, 온도가 50도야. 그러면은 현열이 몇 kJ래요? 50kJ. 그럼 자멸은 50kJ. 근데 100kJ의 에너지가 있는데 30도야. 현열은 몇 kJ? 30kJ, 자멸은 10kJ. 그러니까 변화가 에너지의 총량은 변화가 없는데 온도가 변화된 거죠. 이것들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은 여기서 하나 또 살짝 또 사례를 좀 들어갈게요. 동남아에 있는 온실의 크기가 클까요? 아니면은 사우디아라비아 온실이 클까요? 사우디가 훨씬 커요. 사우디가 길이가 200m씩 온실을 크게 만들어요. 동남아는 30m씩 만들어요. 온실을. 제가 그때 설명드렸죠. 왜 그래요? 바로 저 자멸 때문에 그래요. 자멸 때문에. 왜 그러냐면 볼게요. 사우디의 공기는 40도라 하더라도 뭐야? 물이 없죠. 그러니까 뭐예요? 에너지가 낮은 공기예요. 그러니까 내부에는 어때요? 내가 토마토와 오이를 키우고 있어요. 내부의 습도는 얼마 낮아요, 높아요? 식물이 60도씩 물을 증발하고 있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 습도가 굉장히 높아. 에너지가 높아요, 낮아요? 굉장히 높죠. 외부 에너지는 낮아요, 높아요? 낮죠. 교환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온실이라는 거는
내외부의 공기의 교환을 통해서 우리가 온실의 에너지를 조절하거든요. 이건 기본이에요. 나머지는 이제 기타 장소를 사용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내외부의 에너지를 교환한다. 결론은 뭐예요? 외부의 에너지가 낮고 내부의 공기 에너지가 높으면은 쉽게 온실을 제어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때요? 200m, 200만 된다는 얘기는 공기 교환이 잘 돼야 안 돼요. 잘 안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은 공기로 우리가 온실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의외로 그 사막 쪽에 있는 온실 규모가 오히려 크다. 그러면 여기서 동남아 온실은 왜 작을까요? 네, 외부 습도가 높으니 에너지가 높다. 그러니까 이거 교환을 할 때 많은 공기의 교환을 해버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온실이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들은. 그래서 온실의 크기를 결정할 때도 바로 현혈과 자멸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내가 7, 8, 8월 달을 통과하고 싶어요. 온실이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작아야 되죠. 그러니까 공기 교환을 맞이하려면. 근데 겨울을 통과하려고요. 작아야 돼요,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커야 돼요. 왜냐면 온실을 조금만 조절하더라도 왜냐면 외부가 에너지가 낮죠. 그러니까 내부가 환기를 조금만 해도 교환이 충분히 일어나 있고 온실을 크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여름에도 쓰고 겨울에도 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이제 극악적인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극악적인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그러니까 뭐예요? 온실의 규격은 뭐에 결정돼요? 그러니까 내외부의 에너지 편차잖아요. 그게 제일 결정해 보여? 자멸이라는 거죠. 자멸. 그래서. 그러니까 이 온실의 크기를 만들 때도, 그러니까 온실의 형태를 만드는 것도, 규격을 만드는 것도 바로 이 에너지에서 그렇다는 거죠. 이것들은. 그래서 냉방비 환기는 에너지 방출 작업이다. 그래서 환기를 통한 거가 있고 냉방을 통한 것도 있는데 냉방을 통한 것은 굉장히 어려워. 되게 이게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서 어렵고요. 또 하나가 공기를 뺄 때 기계식으로 기계 장치로 빼낸 방법이 있어요. 유독 환기팬이라든가 이런 장치를 이용하는 게 있고 창을 여는 게 있거든요. 누가 효과가 더 좋을까요? 창을 여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까? 온실을 만들 때 창을 이제 우리가 천창을 만들거든. 천창을 만들어야 온실 환경을 조절할 수 있고요. 천창을 만들 때도 아까 비 오는 날 열어야 돼요, 닫아야 돼요? 열어야 되죠. 그러면은 창을 열 때 창을 열어도 빗물이 안 들어오게 창을 만든다고 하면은 어때요? 굉장히 효과적으로 내가 온실을 통제할 수가 있겠죠. 그러려면은 온실이 비싸져요. 예, 온실이 비싸져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봐야 돼요. 내 작물이 무엇인지 언제 주로 심을 것인가를 보고서는 온실의 형태가 정해져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그거는 저기 작업하거나 이럴 분들이 있으면 그건 제가 그 작기하고 작목하고 비교해갖고 이제 설명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예산이 중요하거든요. 예산이 없으면은 굳이 내가 천창 환기를 안 해도 다른 방법을 쓰면 돼요. 생산량은 좀 떨어져도 이거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실에서 생각하는 에너지는 엔탈피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엔탈피 이꼴 이제 킬로주라고 우리 읽어요. 엔탈피라는 거는 이제 킬로주라고 읽으면 되는데 엔탈피는 아까 말씀 건조 공기의 현열 에너지, 수증기 에너지를 얘기를 하고 단위는 킬로그램당 킬로줄. 아까 그러니까 건조 공기가 갖고 있는 1kg가 공기 1kg이 갖고 있는 바로 에너지 양을 우리가 이제 얘기한다. 엔탈피라는 얘기를. 엔탈피는 뭐 환기라든가 냉방 여부, 난방 에너지에 따라 변합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상식 문제예요. 내가 제습기를 써요, 여름에. 제습기를 쓰면은 온도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집안의 온도가 올라가요. 왜일까요? 수증기는 뭐예요? 수증 저기 여름에 우리 장마철 쓰잖아요. 제습기는 습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습은 에너지가 높아야 낮아요. 높죠. 물보다 높죠. 그러면은 수증기가 물 1kg를 만들려면은 2,500kJ라는 에너지를 바깥으로 내뿜어야 돼요. 그 2,500kJ라는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냐? 1 곱하기 1m의 공간이 있어요. 여기에 한낮에 700W의 광이 1시간 동안 떨어져야 되는 에너지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1리터의 물을 내가 제거를 했으면은 그러면은 수증기에서 물로 바뀔 때 뭐가 나올까요? 열을 내놓고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가 생겨요? 열이 바깥으로 나가버리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거는 미래의 얘기인데 에너지를 절약하려고 보니까 우리가 온실에서는 습을 제거하는 방법이 두 개가 있어요. 환기가 있고 결로가 있어요. 뭐냐면 결로는 이제 유리벽이나 플라스틱 벽면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외부의 온도가 5도인데 내부 온도가 15도, 20도면은 이게 결로가 생길 거 아니에요? 습을 그러니까 거기에
비닐이나 유리벽에 물방울에 맺히고 습을 제거하는 방법이 우리가 많이 쓰고 있거든요. 밤에 겨울철이나 환절기 때 많이 쓰고 있는데 여기서 그러면은 요즘에 이제 최근에 이제 연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물로 바뀔 때 나오는 에너지를 회수하자. 근데 지금 회수 비용이 더 크니까 지금은 설비 비용이 더 크니까 못 하고 있지만 이제 그런 연구들이 일어나고 있다. 왜냐면은 앞으로 에너지를 적게 써야 되니까 아직 그런 연구를 하고 있다는 정도 알고 돼요. 아직까지는 그게 경제성은 없어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습기를 내가 방 안에서 돌리게 되면은 습은 제거가 되는데 방 안의 온도가 높아지는 거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다. 사람들은 뭐 전기로 써서 뭐 이렇게 뭐 열이 나오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수증기가 물로 바뀔 때 그 차이만큼의 열이 공기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 제습기를 쓸 때 집안이 따뜻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보면은 그런 것들 되게 많아요. 일상생활에서. 사실 온실도 뭐 식물이 사는 집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에너지를 한번 엔탈피를 구해 볼게요. 그냥 가상 이거는 뭐 지금 간단하게 읽어 보실 건데 일단은 공기 온도라고 있어요. 25도씨의 물을 가정하고 그 다음에 10g이 수증기가 있다고 쳐요. 그러니까 25도씨면은 몇 킬로줄이에요? 현열이? 25. 그렇죠. 여기다가 25를 다 써놔요. 그 다음에 10g이 뭐냐? 우리가 이제 물 1kg이 증발할 때 2,500kJ라고 대충 얘기해요. 좀 달라요. 물의 온도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상온에서는 1리터의 물이 증발할 때 2,500kJ의 에너지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수증기 10g은 그럼 뭐예요? 2,500 곱하기 0.01하면 2kg니까 그럼 0.01 하게 되면은 뭐가 나와요? 25kJ이 나온 거죠. 10g의 물을 갖고 있으면은 현열 25kg와 25kJ과 자멸 25kJ를 만나서 약 50kJ의 에너지가 공기 중에 있다. 킬로그램다. 그러니까 수증기가 만약에 10g이 아니라 20g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75kJ의 에너지가 공기 중에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죠. 이것들. 우리가 온실에서는 옛날에는 뭐 칼로리 단위였었는데 지금 저희도 보일러조차도 전부 다 킬로줄로 다 바꾸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한번 중심이 뭐냐면 태양 중심이에요. 왜 태양 중심일까요? 우리의 에너지는 다 어디서부터 와요? 태양으로부터 95% 이상이 다 태양으로부터 와요. 그럼 우리가 태양에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태양 에너지는 뭘로 계산해요? 와트와 줄로 계산하죠. 그럼 우리가 보일러가 뭘로 돼야 돼요? 와트와 줄로 계산해야 되고 온실에서 밖으로 나간 에너지는 뭘로 계산돼요? 와트와 줄로 계산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일러 용량 계산할 때 와트와 줄로 한다. 그래야 환경제어 컴퓨터에서 그래 계산이 돼요. 그리고 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의 전달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해볼게요. 에너지 전달은 대충 크게 얘기할 때 복사가 있고 대류가 있고 전도가 있다고 그래요. 교회 다니는 분 전도가 뭐예요? 저같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손 붙잡고 가서 나와 똑같은 사람을 만드는 게 전도죠. 바로 이 전도 그 똑같은 의미의 전도예요. 이것들. 이 전도가 우리 에너지에서 나온 거예요. 교회에서 사용된 게 아니라 이 전도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에너지를 하는 사람들이 전도라는 개념 용어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우리한테 저기 로얄티 해야 돼. 아무튼 그럼 복사열이라는 건 뭘까? 이제 복사열은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내가 그러니까 난로 앞에 이렇게 서 있어요. 근데 배가 따뜻해. 등은 차가워. 그럼 이거 우리가 복사열이라고 해요. 그걸 보고 복사에너지라는 거예요. 복사에너지는 뭐예요? 빛이에요. 그러니까 적외선 같은 자외선, 가시광선 같은 그런 걸 우리가 복사열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가시광선을 얘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아무리 뜨거워도 가시광선이 나오진 않아요. 그 가시광선이 나면 태양이나 저게 가시광선이지 내가 보일러를 좀 뗐다고 해서 50도, 60도에서 거기 가시광선은 안 나와요. 뭐가 나온다? 적외선이 나오죠. 사람 몸에서 뭐 나와요? 제가 만약에 가시광선이 나오면 여기 계신 분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이 부셔야 돼. 빛이 나오잖아요. 눈이 부시죠. 근데 적외선이 나오니까 어때요? 안 보이는 빛이니까 내가 눈이 안 부시죠. 여기서요. 그러니까 눈이 부시는 빛이 나오려면 제 온도가 굉장히 높아야 돼요. 이거 상대적 개념이요. 저와 여기 계신 분들의 온도 편차가 크면은 가시광선이 나올 거고 편차가 작으면 적외선이 나올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온실에서는 거의 다 난방을 통해서 오는 거는 복사열은 우리가 적외선을 보고요. 반대로 태양으로부터 오는 복사열은 전부 다 가시광선,
가시광선의 복사열을 봐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가시광선과 적외선이 에너지의 대부분이에요. 우리 이제 또 여담을 하나? UV 있잖아. 자외선이 되게 해롭죠. 태양으로부터 오는 그러니까 자외선의 비율이 몇 프로나 될까요? 의미가 없을 정도예요. 가시광선하고 적외선을 딱 붙여버리면 나머지는 거의 없어요. 그 작은 점. 그리고 우리 적외선 우리가 온실에서 얘기할 때 자외선을 더할까요, 안 더할까요? 무시해요. 그냥 가시광선하고 우리가 적외선만 갖고 얘기해요. 왜냐? 적외선은 우리 열선이라고 불러요. 열을 낳는 복사이라고 부르는데 가시광선과 적외선만 갖고 온실 에너지를 계산하고 우리가 자외선 같은 계산을 안 해요. 물론 정밀하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왜 자외선을 안 할까요? 그것도 분명히 에너지인데 온실은 정교할까요? 대략적으로 제어할까요? 대략적이에요.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온실의 에너지 손실에 대해서 계산할 때 우리가 추정만 할 뿐이지 정확하게 어디서 얼마큼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온실은 비싸요, 싸요? 싸구려 건물이라. 이 싸구려 건물이죠. 3,000평에 30억 주고 건물 줬어. 그게 싸구려지. 그게 좋은 건물이에요? 싸구려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어디서 열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추정할 뿐이지 결론적으로 추정해요. 그러니까 난방, 부하 이런 걸 계산했을 때 우리가 얼마큼의 에너지가 손실되고 있거나 알 뿐이지 어디서 얼마큼 빠져나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로 러프하게 계산하니까 0.몇 %의 에너지를 우리가 굳이 계산하지 않는다. 그것들을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사 에너지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배가 따뜻해지면은 복사 에너지, 등이 따뜻해지면 뭐예요? 대류 에너지죠. 근데 여기에다가 막 이제 뭐라고 하죠? 토치로 막 가한 다음에 이 뒷면이 뜨거워졌어. 이건 뭐예요? 이건 전도죠. 근데 전도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여기서 전도, 복사, 대류가 독립적으로 움직일까요? 다 연관되어 있을까요? 다 연관되어 있어요. 대류를 통해서 전도가 되고 전도를 복사를 통해서 이게 하나의 통속이 다 묶여 있는 상태다. 요건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어떻게 묶여 있는지. 복사는 그다음에 방열이. 그러니까 방열은 뭐냐? 이게 복사 에너지의 두 번째 판이에요. 복사는 내가 에너지를 받는 거잖아요. 복사 에너지. 근데 우리가 방열을 다른 말로 보면 복사 냉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온실의 개념에서 에너지를 뺏기는 걸 복사 냉각이라고 하는데 이 복사 냉각 에너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복사열은 공기를 통한다고 했어요. 뭘로 통한다고 했어요? 통하지 않고 빛으로 가요. 빛으로. 그러니까 공기가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류열이라든가 이런 거는 반드시 공기 같은 이런 매개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도도 마찬가지로 매개체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 복사열은 필요가 없어요. 빛이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온실에서 열 손실 중에서 우리가 이제 이 복사열 손실이라는 걸 우리가 방열이라고 하고 가운데 가로치고 복사열 손실이라고 부르는데 뭐냐면은 이 온실의 바닥이 온실에 1억 3,000평이 있어요. 저 하늘이 영하 몇 도예요? 영하 20도에서 40도 정도 돼. 30, 40도 정도 돼요. 그러면은 이 온실의 온도가 15도이고 하늘의 온도가 영하 40도예요. 그러면은 55도 차이 나죠. 그럼 뭐가 나올까요?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열 손실이 발생하는데 바로 복사열 손실이라고 불러요. 그걸 우리가 이제 이 복사열 손실이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 하나 볼게요. 복사열 손실 대표적인 사례가 여기서 이제 하나 볼게요. 뭐냐면은 일기예보상으로 볼 때 이거는 저기 대류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일기예보에서 볼게요. 일기예보에서 보면은 이제 환절기 때 주로 나오는 게 밤안개 얘기가 나와요. 밤안개 그러니까 예고가 나오는데 밤안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밤안개가. 그럼 밤안개가 왜 생기느냐? 일단은 태양 빛은 복사예요, 대류예요? 100% 다 복사예요. 왜? 복사열이 들어와요. 어딜 대표요? 지표면을 대피죠. 그러면은 땅이 먼저 따뜻해져요, 공기가 먼저 따뜻해져요? 땅이 먼저 따뜻해지고 땅의 온도가 올라가서 그다음 공기를 대표요. 그러면 반대로 이제 전역이 됐어요. 해가 딱 사라졌어요. 그러면은 복사열 손실이 발생하는데 대류는 뭐예요? 아래에 있는 공기와 위에 공기가 서로 섞이면서 이제 열을 뺏기는 걸 대류라고 하는데 복사는 땅의 열을 갖다가 하늘을 향해서 그냥 뺏기는 걸 우리가 복사 냉각이라고 하는데요. 공기보다 맑은 날, 그러니까 흔히 안개가 생길 때 흐린 날 생겨요, 맑은 날 생겨요? 맑은 날 밤에 생기거든요. 그러면 하늘을 향해서 열을 뺏기는데 열이 공기 온도보다 먼저 떨어져요. 바닥 지표면 온도가. 그러면 공기는 뭐요? 따뜻하고
바닥은 차가우니까 뭐가 생길까요? 바로 안개가 생기죠. 바로 복사열 손실이 바로 여기서 발생한다. 그래서 이 복사열 손실이라는 거 위험한 게 뭐냐면은 온실에서 복사열 손실이 이익이 되는 거는 7월달 8월 중순 정도까지 이때만 도움이 돼요. 뭐냐면은 내가 밤에 열을 뺏기고 열대야가 있을 때요. 내가 열을 뺏기면 뭘 하면 돼요? 증산을 덜 해도 돼요. 내 체온이 떨어지니까 내가 증산을 덜 해야 되는데 만약에 밤에 열대야를 받게 되면 증산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식물이 피로도를 느껴요. 그래서 내가 복사열 손실로 열을 뺏김으로써 내가 증산을 덜한 상태, 그러니까 열대야가 있는 시점에서는 도움이 되는데 그때를 제외하고는 다 손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7월, 8월 말부터 빠르면 8월 말, 늦어도 9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는 커튼을 닫고 가라. 창은 열어도 좋아. 창은 열어도 좋은데 커튼은 한 80% 정도 닫고 가라고요. 왜냐? 바로 복사열 손실을 막기 위해서. 생장점 온도가 떨어져 버리면 생장점에 위축되고 팁번이라 이게 여러 가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장애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생장점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커튼을 일찍 닫으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모든 식물들이 다 공통적인 현상들이에요. 이것들은. 그래서 이거는 또 나중에 또 환경제한 커튼과 관련해서 또 수업을 할 거예요. 이 내용은. 그 야간 복사 냉각을 이제 여기서 예를 보면은 지금 야간 복사 냉각에 얘기를 할 때 이제 우리가 1m의 하늘로 뺏기는 열이 90W에서 100W라고 얘기하거든요. 낮하고 밤하고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아요. 네. 근데 왜 밤에만 문제가 될까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온도도 맞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광량이에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내가 100W를 뺏기는데 100W가 들어와. 그럼 어때요? 0이죠. 100W가 들어오는, 그러니까 100W가 나가는데 100W가 날아가는데 창을 다 열었는데 10W가 들어와. 마이너스 90이잖아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보통 커튼을 닫는 시점을 환절기 때 일출 1시간 전, 일몰 1시간 전에 닫으라고 하거든요. 그 이유가 일몰 1시간 전 되면 100W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나가는 게 100W가 나가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일몰 1시간 정도 되면 100W를 닫으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경험치죠. 내가 환경제어 컴퓨터가 좋은 게 있어요. 그래갖고 컴퓨터 무슨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야, 외부 광량 100W가 되면은 커튼 닫아. 80%만. 그리고 외부 온도가 15도 이하로 떨어지면 100% 다 닫아. 외부 온도가 18도 이상이면 80%만 닫고 15도 이하면 다 닫고 가. 이렇게 명령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되게 좋은 컴퓨터죠.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난 집에서 이렇게 컴퓨터도 별로 안 좋고 사람을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딱 보고 해지기 1시간 전에 한 80% 닫고 가. 그 다음에 야, 외부 온도가 18도 됐네? 마저 닫아. 그리고 집에 가면 돼요. 그러면은 환경제어 컴퓨터 좋은 사람들은 외국인 5시에 퇴근할 때 같이 가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그런 컴퓨터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온도 다 확인하고 이제 문 닫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한 8시, 7시, 8시에 퇴근하면 돼요. 그래서 저녁이 있으려면은 온실이 좋아야 되는데 비싸지고 그렇다고 저녁이 이제 그럼 나쁜 온실이면 농사가 안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사람이 부지런하면 또 그것도 내가 하면 할 수 있어요. 그거는. 100W라는 거는 근데 아까 제가 여기서 주의점 일몰전 1시간이면 100W라고 했죠. 근데 이게 100% 맞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략적으로 해요. 왜 대략적으로 할까요? 온실은 정밀하게 관리해요? 대충 관리해요? 대충 맞아요. 대충 맞아. 그 정도면. 보통 90일 수도 있고 110일 수도 있지만 대략 90점에 하면은 1, 20분 내에 거의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닫는다는 게 중요한 거지 거의 10분 빨리 닫았다 10분 늦게 발랐다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닫았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그리고 또 하나가 이런 센서도 있어요. 어떤 넷센 센서라고 해서 더 정밀한 센서가 있는데 센서가 위아래로 부착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들어오는 건가 나가는 건가 측정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나가고 들어온 거 딱 맞추죠. 그러면은 내가 넷 센서라고 넷 센서가 뜻이 아시겠죠? 넷제로가 뭐예요? 탄소 배출 0이잖아요. 넷이랑은 규정을 맞춘다는 뜻이니까 넷 센서상으로 야 플러스 10에서 커튼을 닫아면 뭐예요? 외부 광량이 10W가 더 있을 때 커튼을 닫아 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마이너스 10에서 닫아면 뭐예요? 들어오는 거하고 나가는 복사열하고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10일 때 닫으라 할 수 있죠. 그래서 더 정교하게 날 수 있죠. 이것들이. 그건 비싸요. 센서 하나가 한 1,000만 원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온실에 내가 돈을 많이 쓸수록 더 정밀하게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온실이 10헥타야. 달 수 있죠. 야 10헥타인데 조금 정밀하면은 내가 1,000만 원 더 벌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내가 온실이 1,000평이야. 그러면 내가 볼 때 감가상각이 더 커요. 이런 것들은 온실의 규모에 따라서 들어오는 센서는 그러니까
다양한 센서들이 있는데 센서 종류가 달라지죠, 이것들이요. 대략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센서들은 다양하게 있는데 넬 센서나 피지오 메타 센서 이런 것들이 바로 복사열을 측정하는 센서들인데요. 다 이런 것을 복사열 냉각을 측정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보통 우리 30분 하셔야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또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야간 복사하고 이제 그림으로 도식으로 좀 그려봤어요. 그러니까 야간 복사가 볼게요. 하늘은 영하 30도다. 18도다 그러면 48도 차이 나죠. 그러니까 열을 많이 뺏길 거예요. 근데 사람들 오해가 있어요. 근데 외부 공기는 15도야. 외부 공기가 15도니까 좀 서늘해도 뭐 그렇게 추운 시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요. 왜 온실에서 생장점이 타고 냉해를 입느냐, 왜 생장점이 오그라드냐 이렇게 물어봐요. 왜 그러느냐? 바로 하늘을 보고 영하 40도의 하늘로 열을 뺏기기 때문에 그렇고요. 얘 볼게요. 외부 온도가 15도인데 커튼을 80% 닫았어요. 여기다 커튼을 설치했단 말이에요. 커튼 온도가 몇 도예요? 뭐 15도, 뭐 추워봐야 12, 3도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식물체가 이 나무가 12도에 이 커튼을 보고 열을 뺏기니까 예보에 비해서 얘가 열을 뺏기는 것이 더 천천히 조금 뺏기겠죠. 그래서 커튼의 역할은 이런 복사 냉각을 막는 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커튼이라는 거는 외부 온도가 영하로 떨어질 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사열을 계산해서 외부에 들어오는 그러니까 온실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에너지가 클 때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단독 온실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여기 학생들 중에서 부모님이 하시는 분 중에서 보게 되면은 저는 그래서 환절기 때 커튼을 연동 온실 같은 경우는 커튼을 사용하시면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는데 단독 온실 같은 경우는 머리만 덮으라고 해요. 이 머리만 덮어놓고 측면 열어놓으라고 해요. 측창은 요거만 덮어놓으라고 해요. 왜 하늘만 못 보게 하면 되니까. 하늘을 보지 않는 게 중요하다. 하늘을 보지 않는 게. 왜 커튼을 보고 있으면 커튼 온도가 영하 30도는 안 되잖아요. 뭐 15도, 10도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열을 그렇게 많이 뺏기진 않아요. 그래서. 예. 그리고 이 차광 커튼을 쓸 때는 어떤 커튼이 좋을까요? 빛을 반사해야 되잖아요. 열을. 그럼 반사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반짝반짝이는 게 있죠. 그래서 커튼을 보게 되면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스크린을 있는 이유가 바로 저런 이유예요. 반사시키려고. 복사열을 튕겨내려고 하는 것들이. 그러면은 이제 대류라는 거 뭐예요? 액체와 기체가 이동하는 걸 우리 대류라고 했어요. 액체와 이동이 전달돼요. 그러면은 온실 안에서 차가운 공기가 아래로 깔리고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리는데 보통 차가운 공기는 대류가 해서 위로 나가잖아요. 차가운 공기는 어디서 올까요?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차가운 공기가 이리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럴 리는 없어요. 온실은 외부가 뜨겁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 옆에서 들어와요. 그러면은 왜 옆에 들어오는지 아세요? 온실에 아무리 닫아도 밀폐라는 거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어디서 구멍이 뚫렸게 들어오기 때문에요. 일단 위로 빠져나가면은 안에가 공간이 비잖아요. 공간이 되면은 찬 공기가 옆으로 들어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현상 대류라고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 대류라고 하는데 대류의 현상은 바로 비중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 비중이 문제예요. 비중. 그래서 보면은 이제 10도씨 공기가 킬로그램당 1立方미터의 공기가 약 1.26kg라고 하면은 30도씨는 1.16kg죠. 1立方미터의 공기를 얘기해요. 보통 우리는 온실에서 얘기할 때는 보통 저는 이건 이제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 보통 얘기하는 얘기인데 뭐냐면은 공기 1kg은 공기 1立方미터는 몇 킬로냐 하면 저희가 1.2kg라고 해요. 왜냐? 우리가 온실이라는 거는 15도에서 25도 사이로 존재하잖아요. 보통 우리 목표를 잡고 30도가 넘어갈 수도 있지만 요를 하니까 1.2로 하면 요 사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공기 1立方미터는 한 1.2kg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통 하는데 그러면 가벼울수록 공기가 뜨거울수록 어때요? 가벼워지죠. 가벼워지고 무거울수록 차가울수록 무거워지니까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깔리는데 옆으로 들어오죠. 이것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그러면은 측고가 높은 온실이 공기가 잘 빠져나갈까요? 낮은 온실이 잘 빠져나갈까요? 누가 보면 낮은 온실이 더 그럴 것 같죠? 처음에 높은 온실이 더 잘 빠져나가요. 우리에서 굴뚝 효과라고 하죠. 굴뚝 효과에서 공기 순환이 축구가 높을수록 더 빨라요. 물론 창도 커야 되겠지만 같은 창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창의 면적이 내가 축구 4m인데 청 면적이 15%다. 그러면은 축구가 6m짜리 15%면은 축구 6m짜리가 같은 15%일 때 더 빨리 움직인다는 거예요. 공기가 더 빠르게 상승하고 빨리 사라져요.
그래서 습도가 높은 온실들이 온실 제어가 더 쉬워요. 뜨거운 공기도 잘 빠져나가고 그래서 습도가 높은 온실이 여름에 버티기 쉬워요. 이것들이. 겨울도 좋죠. 뭐가 좋을까요? 커튼 열고 창 열었는데 습도가 낮으면 어때요? 찬 공기가 훅 떨어지겠죠. 근데 습도가 높으면 어때요? 찬 공기가 들어오면서 따뜻한 공기가 섞여갖고 식물체는 그렇게 차가운 공기 안 닿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전하죠. 조금 차가운 공기가 직접 닿을 확률이 줄어드니까 이것보다.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 온도도 그렇지만 수증기가 많은 공기가 가벼울까요? 수증기가 없는 공기가 가벼울까요? 예? 많은 게 가벼워요. 수증기가 많은 게. 예, 계산해 보세요. H2O는 우리 산소의 분자량은 얼마? 산소 원자의 분자량 원자값이 얼마예요? 16이죠. 우리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 16. 그럼 산소 분자 두 개면 얼마예요? 32. H2O는 얼마? 산소가 16이니까 16에다가 H 두 개, H는 1이니까 두 개 합치면 얼마요? 18이죠. 질소는 얼마요? 14죠. 질소 두 개 붙이면 28이죠. 그럼 누가 가벼워요? 18. 물은 18인데 산소하고 질소가 훨씬 무겁죠. 근데 산소와 질소가 몇 프로라고? 99%. 그러니까 실제로 공기가 수증기가 많아질수록 공기는 더 가벼워진다. 수증기가 많은 공기가 더 잘 빠져나가요. 그래서 그것도 뒤에서 좀 설명드릴 거예요. 우리가 온실이 왜 건조한지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나중에. 실제로 온실이 낮에는 건조하거든요. 왜 건조한지에 대해서. 예. 그러면 여름에 네. 많이 덥고 하면 이제 미스트를 일단은 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더 빨리 빠져나가. 아니죠. 그거는 열을 갖고 나가잖아요. 빨리 빠져나가야 돼. 열을 쏴서 그러니까 에너지를 갖고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예. 더 많은 그러니까 내가 미스트를 쏴서 공기를 여기 볼게요. 수증기가 많을수록 에너지가 많이 나간댔죠. 내가 미스트를 쏴서 공기를 습하게 만들면은 더 많은 에너지가 1입방 있다가 같이 나가더라도 더 많은 에너지가 나가죠. 바깥으로.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는 우리가 온실의 습도를 한낮에 80% 이상을 만들고 싶어요. 근데 불가능해요. 80% 만들려고 하면은 이거는 진짜 돈을 많이 들이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습도는 포기하고 농사져요. 이제 뭐 얘기를 하면은 환경제한 사람들이 보면은 야 온도, 습도, 뭐 이산화탄소 얘기하는데 실제로 온실을 제어할 때 보면은 거의 웬만하면 습은 한낮에 포기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에너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에너지를 온실 안으로 들어오는 에너지를 밖으로 배출하는 게 먼저거든요. 이 배출이 되고 나서 습도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나라 온실에서는 거의 그게 안 돼요. 지난번에 저기 네덜란드 보여드렸죠. 네덜란드 온도가 몇 도예요 한여름에? 20도 초반이고 우리는 뭐예요? 30 위로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돼요 그게. 문 다 열어놓고 버티고 있으니까. 제가 2학기 때 환경제 컨설팅 관련해서 교육을 1시간, 제가 3시간 할 거거든요. 그때 보면 제가 농가 데이터를 좀 빼온 게 있어요. 그걸 갖다가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거 보시면은 습도를 맞출 수가 없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습도를 도저히 못 맞춰요. 모든 온실이 아무리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온실이 제일 비싼 축에 속하는 팜팜 온실 같은 경우도 완전히 돌려봐야 50% 초반대. 진짜 설비 잘 돌려요. 그러니까 절대로 60%가 넘어가질 않아. 우리는 7, 80% 만들고 싶은데 안 돼. 그게 절대로. 그다음 마지막 전도. 아까 교회 다니신 분들 전도. 이제 전도는 뭐냐? 어떤 고체가 있을 때 아까 그랬죠. 이쪽 면하고 이쪽 면이 뜨거워요. 그럼 이쪽 면이 차갑잖아요. 상대적으로 차갑다 그러면은 율로 절이 전달되는 우리 전도라고 한다. 이런 여기서 전도가 되죠. 얘는 근데 대류랑 연관이 있어요. 왜 대류랑 연관이 있을까요? 전도를 통해서 여기가 차가워져요. 뜨거운 공기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얘가 차가워지면 내려앉으면서 여기로 전달하면 여기가 어떻게 돼요? 공기가 식어지죠. 식어지면 다시 밑으로 깔아지고 또 공기가 올라갔다 떨어져 다시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대류가 있어야지만 전도가 일어나요. 대류가 멈추면 전도가 안 되겠죠. 전도가 없다는 얘기는 대류가 없다는 얘기는 여기와 여기의 온도 편차가 없어진다. 그 얘기는 곧 전도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여기 전도라는 거는 대류와 같이 움직이는데요. 그래서 뜨거운 불에 차가운 거로 인동하는 전도라고 하고요. 실제로는 이 피복제에서 이 전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또 이 전도, 그러니까 대류와 전도가 같이 움직이고 또 전도가 이제 온도 차이 발생하는데 풍속에도 비례한다는 게 뭐냐면은 바람이 불어요. 속도가 빠를수록 여기 바깥쪽 볼게요.
내가 저를 전달을 했어. 그러니까 얘가 30도였는데 이게 15도야. 그래서 온도를 전달했단 말이에요. 바람이 안 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편차가 줄어들어요. 천천히 이거 바람이 안 불고 적게 불면은 열을 적게 뺏어가거든요. 근데 바람이 세게 불면 어떻게 해요? 30도에서 여기로 넘겼는데 15.5도가 되자마자 날아가네. 다시 15도가 됐어요. 다시 15.5도가 또 날아가요. 만약에 여기가 바람이 안 불면 어때요? 18도, 19도가 되면은 온도 편차가 어때요? 12도로 줄어드니까 전도가 되는 에너지 양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전도는 온도 차에 비례. 그러니까 온도가 차가 클수록 그런데 바로 속도는 뭐다? 바람의 속도가 높아질수록 이쪽 면에 뺏기는 열들이 크기 때문에 편차가 더 크게 발생하거든요. 이것들이. 그러면 에너지가 더 많이 뺏긴다는 거. 이것들이.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전도율이 좋은 거 써야 돼요? 나쁜 거 써야 돼요? 안 좋은 거 써야 되겠죠. 나쁜 거 써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재료는 전도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비교적 높아요. 뭘까요? 파이프, 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비닐, 유리 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도율을 낮춰야 되겠죠. 우리가 뭘 사용할까 그러니까? 커튼을 사용하죠. 커튼을 사용해서 뭐래요? 여기를 이쪽을 이렇게 막아버리면은 여기서 공간이 뜨잖아요. 여기만큼. 그러면은 커튼으로 여기를 막아버리고 여기를 띄우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또 여기서 대류가 발생해야 되는데 대류 열 전달하기가 어려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커튼을 쓰는 이유가 바로 이런 전도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다. 그래서 또 요즘 그것도 많이 합니다. 여기 속이 볕다면 어떨까요? 여기가 공기로 돼 있어요. 이게 층이 이게 겹으로 돼 있어 이렇게. 여기 복층유리 쓰잖아요. 우리가 복층유리. 복층 쓰면은 여기가 면이 있고 여기 어때? 여기가 공간이 비어 있죠.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서 일로 갈 땐 대류인데 여기 뭐가 발생해야 돼요? 대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좁은 공간에서 바람이 불어요, 안 불어요? 안 불죠. 그러면 이 대류가 일어나길까요? 일어나긴 하는데 작게 일어나죠. 그러니까 어때요? 열이 또 여기 간 다음에 또 여기서 전도가 또 일어나죠. 그거 어떻게 돼요? 천천히 뺏기죠. 바로 복층유리 원리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실이라는 건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가 실생활에서도 작은 그러니까 식물이 사는 집이라 생각하면 돼요. 단지 뭐요? 식물은 싸구려였기 때문에 저렴하게 지었죠. 사람은 비싸기 때문에 비싼 자재를 사용했지만 식물은 싸구려라 싼 자료를 사용했을 뿐이에요. 이것들은 우리가 원리는 같다. 이것들은 그래서 이 안에서 복층유리를 쓰는 이유는 바로 이런 원인들이고요. 지금 잠깐만 지금 10분만 쉬었다가 40분부터 한번 쭉 할게요. 그 다음에 이번 안 쉴 거예요. 4시까지. 10분만 쉬었다가 제가 뭐 좀 갖고 올 게 있어갖고 보여드리기 있어서